1996년 9월 18일 새벽 1시 17분 강릉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함 한 척이 좌초된 채 발견됐습니다. 길이 23.5m, 325톤급 상어급 잠수함.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탑승자 26명이 강원도 산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통령 암살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49일간 대한민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0만 명이 투입된 사상 최대의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군인들과 평범한 주민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립니다. 오늘 우리는 온 국민을 49일간 공포에 빠뜨린 그 치열하고 긴박했던 추격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996년 9월 18일 새벽 1시 강릉 안인진 해변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죠. 7번 국도를 따라 달리던 택시 한 대만이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이모 씨는 새벽 손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였던 그는 이 길을 수천 번도 넘게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린 이모 씨는 뭔가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고기 잡는 배인가 싶었는데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호기심에 차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간 그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새벽 1시 17분 꽁치잡이 그물에 걸려 좌초된 거대한 잠수함이 50m 앞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는 섬광이 번쩍이고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씨는 그것이 북한 잠수함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는 즉시 강동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49일간의 악몽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잠수함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6명의 승무원들 중 일부는 이미 동료들에 의해 처형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냉혹한 숙청이 시작된 것이었죠. 새벽 1시 35분 강동 파출소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다에 이상한 배가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잠수함 같다는 것이었죠. 새벽 2시 68보병사단 초병들이 현장에 급파되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잠수함의 모습을 본 순간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북한제 상어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북한식 페인트와 장비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습니다. 초병들은 북한군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즉시 무전기로 긴급 상황을 보고했고 새벽 3시 5분 173연대 정보분석조가 도착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제 껌 포장지, 권총 실탄, 군용 장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젖은 모래 위에 선명하게 찍힌 26명의 발자국. 상륙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잠수함 내부 수색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혈흔과 총탄 자국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전군의 비상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북한 무장공비 26명이 강원도에 침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최고 경계 태세로 돌입한 순간이었습니다. 9월 18일 오후 4시 30분 청악산 정상 근처에서 수색대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1구의 시신이 한 곳에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전투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신이 뒤통수에 권총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형당한 것이었습니다. 수색조 김중사는 경악했습니다. 머리를 보니까 다 관자놀이를 쏜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완벽한 처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이들을 처형한 걸까요? 놀랍게도 함께 침투한 동료들의 지시였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은 이런 잔인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1명 모두 뒤통수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11발의 총성으로 11명의 생명이 끝났으며 시신들 옆에서는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동료를 차례대로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처형당한 11명의 신분이 확인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휘관들까지 부하들에 의해 냉혹하게 처형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동료를 죽여야 했을까요? 앞으로의 임무에 방해가 될 비전투원들과 부상자들을 미리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임무 완수만을 위한 냉혹한 판단이었고 북한 공작원들의 비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 강릉시 강동면 모전일이 또 다른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모 씨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바지와 등산복을 입고 완전히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안내조 소속 이광수였습니다. 남편 홍모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송이버섯 따러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광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1996년 한국의 농촌 가정집에도 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아내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강동 파출소로 연결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광수는 끝까지 전화 신고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릉경찰서 강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는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광수의 어색한 강원도 사투리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의심을 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경찰관 2명에 놀란 그는 격투 끝에 생포되었습니다. 곧바로 긴급신문을 받은 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온 나라를 경악시켰습니다. 이광수는 자신들의 임무가 대통령 암살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0월 7일 춘천 전국체전 개막식을 목표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찰조 3명이 대통령을 저격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온 나라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북한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강릉에서 춘천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민간인으로 위장, 낚시 가방에 불법 복제판 M16 소총을 넣고 낚시 동호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국체전 개막식에 잠입해 연설 중인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혼란에 빠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광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들이 3개월간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억양 교정, 남한 문화 학습, 저격 훈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정예 요원 14명만이 산속으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대통령 암살이었습니다. 이광수의 증언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경기도 청남대로 피신했습니다. 청와대 경호는 최고 단계로 강화되었고 모든 공개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장 공비들이 우리 동네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사실상 봉쇄령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도로마다 검문소가 설치되고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장 공비가 뭐냐고 물어보며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올까봐 걱정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학교들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상점과 식당들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강원도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고 혹시 무장 공비가 숨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전체 지역이 거대한 전쟁터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1996년 가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9월 19일 오전 6시,
본격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명 충성작전. 동원된 규모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였습니다. 육군 28개 부대, 해군 제2함대,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그리고 수십만의 예비군과 경찰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전투 병력만 4만 2천 명, 49일간 연 인원으로는 무려 150만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특전사 3여단 대원들도 이런 큰 작전은 처음이라며 놀랐습니다. 온 산을 빗질하듯이 뒤져야 했습니다. 동굴 하나, 바위 틈 하나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들이 24시간 감시 비행을, 땅에서는 K1 전차와 장갑차들이 산길을 누비며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최신 야시경과 열감지 장비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칠성산, 괴방산, 설악산, 오대산,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봉우리들과 깊고 어두운 계곡, 울창한 원시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굴과 바위 틈, 폐광까지 가세해 몇 명의 사람이 숨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산악수색대 분대장들은 무장 공비들이 귀신같이 숨어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헬기 소음 때문에 움직이지 않다가 밤에만 조용히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14명의 정예 무장 공비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49일간의 치열한 추격전이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는 그야말로 천연 요새였습니다. 울창한 원시림 속에서 무장 공비들은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색 작업은 24시간 3교대로 계속되었고, 낮에는 헬리콥터와 정찰기가 하늘에서 감시하고 밤에는 야시경을 착용한 특수부대가 은밀히 수색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새벽과 황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날 무장 공비들과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색 대원들은 서로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며 경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탄복을 입고 실탄을 장전한 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무장 공비들은 정말로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생존 훈련을 받은 그들은 잎사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밤이 되면 산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위험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수색 대원들은 지금 무장 공비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9월 19일 오전 10시 첫 번째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칠성산 일대에서 수색 중이던 68사단 부대와 무장 공비 3명이 조우한 것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투항하라고 외쳤고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총성이었습니다. 20분간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무장 공비 3명이 모두 사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68사단 소대장들은 무장 공비들이 끝까지 총격으로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 같았고 투항 따위는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또다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특전사 3여단과 조우한 무장 공비 3명, 이들도 투항 권유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다 사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에도 희생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9월 21일 한 특전사 이중사가 무장 공비의 조준 사격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순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약혼자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오빠에게 깨어나라고 부르며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9월 22일에는 두 젊은 병사들이 교전 중 중상을 입고 후송되던 중 순직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희생이었습니다.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산속까지 메아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며 오열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쓰러져간 젊은 영혼들. 그들의 희생 위에 추격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장공비들의 잔인함이 드러났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월은 송이버섯의 계절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송이 채취가 중요한 부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장공비들 때문에 산은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9월 23일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모 씨는 출입금지 지시를 어기고 매봉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송이 채취를 대표적인 부업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비로 오인한 국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송이버섯이 뭐라고? 더 큰 비극은 10월 8일 평창군 탑동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산나무를 채취하러 올라간 민간인 3명이 무장공비들에게 냉혹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모두 평범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냥 생계를 위해 산나무를 뜯으러 올라간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이모 씨는 정확한 조준 사격에 머리를 맞아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모 할머니는 둔 기류로 머리를 맞은 뒤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송이 한 바구니가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절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나물 좀 뜯으러 올라가셨을 뿐인데 왜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사실 송이버섯이 당시 제철이었는데 송이는 재배가 안 되고 나는 시기가 짧은 데다가 나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무장공비들은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의 옷을 빼앗고 음식과 생필품을 강탈했습니다. 때로는 민간인 행세를 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행이 알려질 때마다 온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수색작전은 더욱 치열해졌고 주민들의 제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남은 무장공비들은 교묘하게 숨어 다녔습니다. 강원도 주민들은 매일 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혹시 무장공비가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는 무장공비 관련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강원도 관광업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농업과 임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49일간의 총 경제적 손실은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온 나라가 무장공비들 때문에 일상을 잃어버린 채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새로운 전략이 시도되었습니다. 무력으로만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과 회유작전도 병행한 것입니다. 산 곳곳에 대형 스피커가 설치되어 24시간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전 담당자들은 북한말로 방송했습니다. 동무들아, 이제 그만 나오세요. 남조선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북한 출신 귀순자들이 직접 자신도 북한에서 왔지만 여기서 잘 살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투항해도 해치지 않는다고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작전은 생포된 이광수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동료의 목소리로 직접 호소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광수의 목소리가 산속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지들, 산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나는 동지들과 함께 침투한 조타수 이광수입니다. 나는 지금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 이 방송을 합니다. 동지들, 북으로 돌아간들 동지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처벌뿐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버리지 맙시다. 동료를 살리고 싶은 이광수의 절규 같은 방송이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예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들에게는 이런 회유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2명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임무 완수나 장렬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제군 연화동 산중에서 흰 천을 흔들며 투항 의사를 밝히는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수색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함정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전사 중대장들은 너무 의외였다고 말했습니다. 49일 동안 끝까지 저항하던 무장 공비들이 갑자기 투항한다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광수의 방송을 들었을까요? 혹시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과연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2명이 계획한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투항하는 척하면서 수색대를 유인한 후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동료 이광수의 간절한 호소도 49일간의 절망적인 추격도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임무 완수와 장렬한 죽음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특전사들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포위망을 좁혀가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11월 4일 밤 마침내 마지막 2명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이광수의 마지막 방송도 막을 수 없었던 11월 5일 새벽 4시 28분 드디어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인제군 연화동 산중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무장공비 2명과 특전사 부대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정찰조 소속으로 실제 암살 임무를 담당했던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49일간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온 진짜 핵심 인물들이었죠. 특전사 장상사는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하게 저항했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이 소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벌어진 마지막 혈전이었습니다. 무장 공비들은 마지막 한 발까지 쏘며 저항했지만 장상사가 직접 마지막 무장 공비를 사살하면서 49일간의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충성작전 완료라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전국에 해제령이 내려졌고 온 나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1월 5일 오후 2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작전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무장공비 26명 전원 사살 및 생포 완료라고 발표했습니다.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총 18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작전은 성공했지만 희생이 너무 컸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고 그분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난 후 북한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뻔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남조선이 조작한 모략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애초에 우리 잠수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의 뻔뻔함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발뺌했고 이런 게 북한의 진짜 모습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동정과 지지는 더욱 커졌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크게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안보의식이었습니다. 북한이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달았고 평화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학생들은 그전에는 북한이 그냥 귀찮은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았고 언제든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정부도 대대적인 안보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해안 경계 시설이 대폭 강화되었고 특수부대의 대테러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도 늘어났습니다. 유사시 대처 요령, 수상한 인물 발견 시 신고 방법 등 실질적인 안보 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의 감시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유사한 침투 사건을 원천 차단하려 했습니다. 분단 현실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체험한 국민들은 더 이상 안보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1996년 9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49일간 26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온 나라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 암살이라는 충격적인 목적, 동료를 처형하는 냉혹함,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잔인함까지 북한의 위험성을 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7명의 귀중한 생명과 2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 49일간 온 국민이 느꼈던 공포와 불안이 분단의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친 국민의 모습,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젊은 군인들의 희생, 20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작전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기록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통해 오늘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